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김준범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준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행복한 문화를 만들고 가고 있는 아빠이자 직장인이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네, 소개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듯이 뭐 상담가라든지 뭐 여러 직업 이걸 관련된 것은 또 이따가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뭐 간략하게 또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작가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발췌한 거를 좀 읊어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내 수업의 저자이시고요. 한때는 직업군인, 프로그래머, 마라토너, 유럽 주재원, 육아휴직 또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는 뭐 직장인이시고 그리고 가족의 성장을 글과 사진에 기록하는 작가라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연 기획자라고도 하시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도 이제 써놓으셨어요. 소개.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뭐 근데 훈련 중에 좀 부상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육군 소위로 전역하셨고 건설회사 IT 개발자, 포스코 폴란드 관리팀장, 독일 기업 관리 담당 등을 거치며 뭐 여러 군데에서 일단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첨언을 해봤는데 어떻게 소개가 잘 되었을까요? 어때요? 네, 훌륭하십니다. 어디 AI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잘 모으셨는지. 아유, 네, 아닙니다. 요새 뭐 인터넷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예, 정보는 워낙 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러한 배경이 있으신 분이구나, 참고하셔서 앞으로 약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대화에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네네. 워낙 좀, 뭐랄까, 새로운 삶을 사셨다고 해야 되나?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음, 평범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저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작가님을 처음 뵈니까 약간 제로에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참, 이 네, 짧은 좋습니다. 시간에, 그죠? 뭔가 축약해서 다 그거를 말씀하시긴 어렵지만은, 약간 좀 뭉뚱그려서라도, 대충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제가 뭐 소개해서 잠시 뭐 키워드는 언급드렸지만은, 굵직굵직한 거 토대로 이러이러한 삶을 좀, 어, 발자국을 좀 밟아왔습니다. 이렇게 좀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야 되나요? 네. 일단 태어난 곳이 아주 시골 마을,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막내 아들로 살다가 부모님께서 농산일은 가업으로 물려줄 수 없다라는 음,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집안일, 농산일 돕는 게 한여름에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는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 소위 명문고등학교인데 그쪽으로 혼자 유학을 가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고 중소도시에서 조금 더 넓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물론 서울도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해외 유럽에 나가서 살 기회. 그래서 계속 삶을 조금 넓고 확장을 시켜서 쭉 살다가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또 그런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여기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연고도 없는데 이쪽에 이제 직장이 또 좋은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한 12년째 지금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삶을 조금 큰 방향을 한번 넓게 살아보고자 도전했던 삶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포항에서 10년이 넘으셨는데 네. 뭐 저는 뭐 시청자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저도 뭐 고향이 포항인지라 예, 되게 음, 익숙한 곳인데 포항 네.
어때요? 10년 이상 살아보시니까? 저는 태어난 곳도 고향이고,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곳을 다 고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포항이 보면 한 다섯 번째 고향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을 조금 더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고향,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안정감 있게 살고 있어서 오히려 대도시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연과 그리고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괜찮은 교육 환경에서 가족들이 다들 만족하게 살고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다섯 번째 고향으로는 딱 좋은 곳입니다. 아, 만족감이 있으시다, 그죠? 네, 뭔가 크게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은 뭐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좀 커리어 전환이 자주람 그렇지만 어쨌든 한 곳에 커리어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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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변동을 거치셨는데 네. 이거는 뭐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게 좀 크게 작용했을지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외부의 음, 환경이라든지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런 음,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혼합인 음. 건지 어떤 측면이 강할까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대학교였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일반적인 곳은 아니었죠. 사관학교에서 어떤 직업 군인으로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너무 열심히 사관학교 생도생활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 입은 몸으로 졸업과 이제 육군 소외가 되었을 때 신체 상태로는 아마도 길게 직업 군인으로 지내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컸고요. 물론 건강이 젊었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어서 계속 군 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건강에 기록이 있으면 계급 진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꿨던 그 하늘의 별을 따고 싶었던 그 부분까지는 아마도 어렵다고 예상이 되어서 조금 아예 그럴 바에는 좀 일찍 사회로 나와보자. 근데 건강한 상태로 있었으면 계속 군 생활을 해서 지금 제 동기생들이 이제 장군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저도 이제 아마도 그런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네. 그 건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크게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아쉬움이 어떻게 돌이키면 좀 남나요? 어때요? 또 주변에도 동기생들의 그런 어떤 소식이라든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나도 만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역을 안 했으면은 내 동기들처럼 장군이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물음표도 혹시 품고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아마 제가 사회로 나왔던 게 98년도니까 IMF의 한참 때다 보니 그때는 정말 어디 자리를 잡거나 무언가를 안정감 있게 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했던 2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어려웠던 시기라서 그때 20대 후반을 지내는 한 3, 4년, 5년 이 시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을 한 게 좀 후회한다 이런 느낌도 좀 강하게 들었었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가르침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가장 밑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책으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강연으로 될 수 있고 또 진로 탐색을 하는 어떤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전에 뭐 이 피플 인사이트에 출연하신 인터뷰 중에서 네. 군인도 계셨었고 아, 그분도 그러셨어요? 네, 그분도 역시 뜻하지 않았던 부상으로 예, 큰 음, 부상으로 전역을 하시고 지금 저와 비슷한 그런 뭐 작가라든지 강연가라든지 음, 이런 네. 길을 밟아 나가고 계신데
작가님께서도 어쨌든 뭐 원치 않는 그런 부상, 그죠? 그것 때문에 전역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 탓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한테 이런 좌절, 뭐 이러한 뭐 낙담이라든지 좌절 이런 시기는 크게 없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좀 빨리 훌훌 털고 바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잘 하셨는지 그 시기는 좀 어땠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물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음, 그 20대, 중반에 그 정말 힘겨웠던 시기를 저를 잡아준 건, 뭐, 형제들의 어떤 음, 사랑이었을 것 같고요. 부모님의 뭐 든든하지 못했지만,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가족의 이런 응원이 조금 있었고, 제가 어느 순간 TV에서 그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경주 마라톤 대회인가? 그 음. 대회를 2시간 내내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보고 있다가, 나도 문득 내년에 저 대회에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몸이 어쨌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보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그죠. 그 상태는 집에서 그냥 보는 어, 거니까. 그렇죠. 근데 몸이 그걸 어쨌든 보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인데도 그런 그죠, 생각이, 그죠. 그래서, 다음 내년 대회는 마라톤을 간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음, 조금 건강 관리를 회복을 하자, 내 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그리고 대회에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청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음, 젊으니까,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늘 체력 단련에 되어 있어서, 뭐, 하프 코스 정도는 연습하는 거 뛸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섣부른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제대로, 고생고생해서 하프 코스를 뛰다 걷다 뛰다 걷다 그렇게 해서 처음 한번 마라톤을 하고 나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이후로는 마라톤에 풍덩 빠졌습니다. 또 네. 마라톤이 또 거기서 약간 뭐랄까 긍정적인 도움을 또 주었네요. 그것도 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네. 방송을 그 봤는데, TV의 그 장면에 저도 그 주자들과 함께 건강하게 뛰고 싶은 그 열망이 저를 어, 실제 그 마라톤 대회에 뛰게 했고, 완주하고 나서 몸은 엄청 힘들었지만, 할 음, 수 있겠다.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완주하고 나서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지금은 네이버 카페가 되게 유명하지만, 그때는 다음 카페가 더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카페에 마라톤 동호회를 제가 음, 만들어서 이제 99년도 가을부터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마라톤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99년도부터 2005년, 6년도까지 한 6, 7년 동안을 거의 매달 마라톤을 뛰고 회원들과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연습도 하고 특히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서울 남산에 그 마라톤 연습 코스가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달리기 하고 개막식도 보고 상당히 뜻깊은 젊은이들과 함께 보냈던 그래서 건강은 그때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유지 중인가요? 어때요? 지금은 제가 또 너무 한 곳에 빠져들면 그 부상,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매달 마라톤을 뛰고 전체 완주한 건 한 20 몇 회 정도는 완주를 했는데 발바닥이 또 부상을 입어서 어떻게 오래 뛸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해외 주재원 나가서는 더 이상 못하고 오히려 이제 유럽에 있을 때 프라하 마라톤이라든가 베를린 마라톤이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주재원들을 또 데리고 거기 가서 또 대회를 참가하고 해외에서까지?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 지금 제가 있을 때 2010년에 만든 한국 폴란드 기업 마라톤 대회가 매년 지금 열리고 있어서 10 몇 회째 코로나 때 어, 두세 번 멈추고 매달 매월 매년 열리고 있어서
그때 제가 잘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는 뛰진 않고요.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음, 5km나 10km 어, 가끔 경주나 동네 포항에 있는 대회 음. 몇 번 참가하는 정도로, 네, 이제 마라톤은 한때 이렇게 정말 뜨겁게 달려봤던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완전히 뭐, 은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주 가끔이라도 하시긴 하네요. 그죠? 네네네, 하죠. 요즘에 또 한참 또 붐이잖아요. 달리기 붐. 그렇죠. 요즘 뭐, 그죠? 워낙 달리기 마라톤 다시 붐이어서, 그죠? 네네. 뭐가 그래서 반갑기도 하시겠다. 그죠? 다시 한번 뛰고 싶다. 소위 내년에는 등산을 할까, 마라톤을 할까, 약간 이런 음, 선택지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뭘 하든가, 뭐, 기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근데 마라톤은 확실한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완주했을 음, 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인과 관련된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애초에 그러면 그 사관학교에 가게 된 그 뭐 배경이랄까? 계기는 뭘까요? 그냥 본인이 원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뭐니? 뭐 커서 뭐가 될 거야 하면 군인요.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어, 다른 이유 때문에 지원하게 되신 건지. 그런 정도로 군인을 사랑한 건 아니고요. 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파일럿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음, 하고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에서 만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 녀석이 아예 그 친구는 공군사관학교를 목표로 3년 내내 공부를 했고 그 친구에게 사관학교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그 친구는 공군산학교를 정했지만 이제 저는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서 파일럿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볼 만한 건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인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육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 봤는지 너는 체질이 딱 군인인데 사관학교 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추천도 있고 친구랑 뭐 이렇게 우정을 나누다 보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시험 한번 보겠다 사관학교 시험 경험상 보겠다라고 해서 봤다가 합격해서 그냥 다니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체질의 적성에 맞던가요? 어때요? 어, 네, 사관학교 육사에서 모든 훈련을 한꺼번에 한 방에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 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 뭐 공수훈련, 뭐 유격훈련 이런 것들은 매 학년 여름에 한 두 달씩 이제 군사훈련 기간인데 그런 곳에서 제가 하면 저는 너무 즐겁게 군사훈련을 어, 했던 것 같고 낙하산도 되게 즐겁게 탔던 것 같고 그래서 체질이 맞았다라고 조금 가서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군인 시절 관련 질문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네. 지어보고요. 또 하나의 뭐 키워드랄까? 폴란드 주재원? 예. 네네. 그때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는 뭐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간? 폴란드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한 게 2005년쯤일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공산권이었다가 거기는 북한과만 수교가 되어 있었고, 남한 쪽이랑은 EU 가입하면서 이제 어,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갔을 때가 2006년도 겨울이었으니까, 갓 이제 EU에 들어와서 공산권과 이 자본주의가 섞여가는 그런 음, 시기에 갔고, 그곳에 갈 때도 사실 좀, 인맥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스카우트했던 분이 또 이제 고등학교 동문 그리고 또 대학교 동문이 저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음, 해서 저도 프로그래머로 한 6, 7년 정도 개발자로 있다가 약간 개발자로 한평생을 지내기에는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물음표가 들었을 때 그 제안을 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 1월 달부터 이제 현지에서 한 음. 7년 정도 계속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의 생활은 뭐 1, 2년도 아니니까 7년이라 하면은 저 네.
절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뭐 생활이랄까 삶은 좀 어땠나요? 한국 기업이 이제 갓 유럽에 들어오고, 유럽에서는 공장지대가 이제 동유럽, 폴란드 쪽이었고, 소유럽이 시장이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뭐, LG라고 하는 이런 대기업 라인으로 들어왔고, 제가 있던 철강사 쪽도 그쪽에 SCM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 공장을 짓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저는 이제 뭐 관리부장이니까 HR이랑 뭐 어카운팅이랑 뭐 제너럴 모든 이런 생산과 판매를 제외한 것들은 제가 다 하다 보니 사실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사람에 대한 인사 관리는 좀 경험이 있었지만 회계라든가 재무에 대한 부분은 그곳에서 유럽 혹은 폴란드 회계법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한 초기 한 3년 동안은 집에 못 간 날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아내가 혼자 고립되어서 좀 힘들게 아이를 키우게 된 그런 미안함도 있죠. 굉장히 그럼 초기에는 힘들었어요. 적응하기가. 그렇군요. 그럼 가장 뭐랄까,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가장 그래도 폴란드 생활에서 얻었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는 얻은 것 같다. 뭐 교훈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그런 게 음, 있을까요? 음, 어, 부분. 유럽을 다들 여행을 가시잖아요. 뭐, 짧게는 뭐 몇 주부터 길게는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또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생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그런데 안 가본 도시, 안 가본 나라를 자동차로 몇 시간, 10시간을 쭉,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1200km인데 자동차로 10시간인데 그곳을 쭉 가면서 몇 나라를 지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유럽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 순간은 왠지 꿈을 꾸는 듯한 느낌? 음, 음.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 그쪽도 가고 이제 남유럽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다양하게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유럽을 제대로 보고 왔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홈쇼핑 보면 뭐 유럽 어느 지역에 뭐 8박 9일 뭐 2주 이런 거 보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다 가본 곳인데 그래도 거기서 음, 살아본 입장으로는 다시 가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오롯이 살아봤다는 그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좋은 기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연거푸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번 하신 셈인데 인생의 네. 어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 시도를 한다, 도전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거리낌 이런 거는 원래 뭐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악물고 일단은 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어때요? 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음, 성취욕 같은 게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음, 막내이지만, 막내이지만 첫째 같은 이런 삶을 조금 가족에서는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일찍 독립을 하다 보니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부터 자취하면서 독립을 하다 보니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일찍 조금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인데 이제 군에 계속 있었으면 안정적이고 거기에서 주는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테두리 생태계가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 사회에 있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을 가려고 제가 계속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를 조금 지향했지 않았나. 음, 그러다 보니 유럽 주재원 무조건 가야지 뭐 이런 음, 부분 아내에게 이미 저는 답을 정해놓고 그때는 결혼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스카우트 제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더니
제 얼굴은 이미 나는 가고 싶어. 나 갈래. 그래서 나보고 이미 다 정해놓고 저한테 무슨 통보하시냐고. 갑시다. 그래서 아내도 흔쾌하게 동의해줬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 어려운데 같이 의지를 하게 되었지만, 그런, 도전에 혼자일 때는 또 혼자 도전했지만 또 배우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응원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니 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결혼 전에는 가족, 결혼 후에는 나의 가족. 이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길을 접어드는데 힘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은, 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되게 거침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네. 아,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내가 못 해봤다 내지, 뭔가, 시도를 못 해봐서 아직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으세요? 어때요? 아니, 지구상에 직업이 수십만 개가 있을 텐데 음. 그중에서 해봐야 네다섯 개밖에 못 해본 저에게 네, 꼭 선택권이 있다면 더 하고 직업이 싶죠. 아니더라도 뭔가 네네네. 어쨌든 새로운 거에 대한, 음, 꼭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서라도, 음. 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그거는 꼭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안 했거나 못 했거나, 그거는 참 좀 두고두고 아쉽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그럼 일단은 없고, 하신 거다, 그죠? 네, 네네, 없고, 뭔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 지금이라도. 이런 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 뭔가, 이렇게, 인터뷰 제안을 왔을 때도 흔쾌히 하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보통 뭐, 맞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음, 자기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고, 이게 누군가 본다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책을 쓰더라도 되게 좋은 말만 쓰는 책이 아니고, 나의 있는 그대로 어떤 면에서 아픈 모습,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는 되게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공감도 받고 어떤 면에서는 비난도 받고 그게 작가의 삶이니까 어떤 면에서 악성 댓글이겠죠. 그런 거에서도 조금 단단해지려면 부딪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계속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서 크게 못 해본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제가 블로그에 제 프로필을 쭉 쓰다 보면 교수가 해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뭔가를 나눠주고 가르치는 그 되게 보람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교수라는 거는 했는데 사실 교수 되려면 되게 어렵게 공부하고 어디 대학교에 이렇게 딱 정말 그런 자리를 잡기에는 정말 확률이 낮은데 그만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교수는 안 됐고 그래도 교수가 있는 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음, 네, 그래서 교수님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어쨌든 뭐 요즘 뭐 꼭 요즘 젊은이뿐만 아니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 도전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작가님은 어쨌든 인생을 좀 두루두루 봤을 때 적극적이시고 뭔가 진취적이시고 그런 성향이 있으셔서 어떤 그런 동력이 뭘까? 그래도 음, 혹시나 뭔가 음. 시도하지 못하거나 도전하지 못한 거는 또 그래도 작가님 나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오늘은 많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네. 없는 걸로 하는 게 네, 네. 무난할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서 이 주제, 이 키워드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내 수업이라고 하는 네. 책의 일단 네. 저자이시고 제가 네. 알기로 이 책은 2018년 정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의 저자이신데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왜 썼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말씀을 좀 천천히 듣고 싶네요. 네. 아내 수업이란 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한 남편,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거나 제대로 아내의 입장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조금 썼던 에세이 부분이고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2013년도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이 계속 이제 유럽에서 계속 유러피안 드림의 어떤 성공 모델로 있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만 생각하고 가족이나 아내는 뭐 당연히 아내도 열심히 살겠지 했는데 두 아들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고립감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뭔가 향수병 이런 걸로 해서 큰 병이 났어요. 아내가.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진단을 받았을 때 뭔가 좀 불명확해 보여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안 좋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아내가 회복을 하는 것을 조금 보고 다시 저는 폴란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대부분 그런데 상당히 가족적이고요.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정말 가족보다 직장, 나의 성공, 그리고 어떤 뭔가 경제적인 거에 대한 목표의식 이런 게 상당히 너무 지나쳐서 제가 아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폴란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인사과장 여자 저보다 2살 많은 인사과장이 지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신은 지금 아내 옆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인간의 도리지 정신 차리시라고 저한테 따끔하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위독한 것을 제가 왜 그런 것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끝까지 그러고 직장에서 나의 뭐 성공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내가 내 옆에 없으면 의미 없는 성공인데 그리고 조그마한 두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과감하게 폴란드 생활을 7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아내의 이런 회복을 계속 이제 백수로 한 1년 남짓 10개월 정도 백수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재발을 했어요. 재발했을 때 약간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3기로 올라가서 다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참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고 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혼 10주년이었기 때문에 결혼 10주년 선물로 아내에게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생겨서 어,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어떻게 책을 만드나, 이런 것들도 또 알아보고, 또 원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투고도 해서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계획 대비 1년 지나서, 원래 17년도가 결혼 10주년인데, 그때는 출간을 못했고, 1년 후 18년도에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그 이후에 회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수업은 아내를 살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음, 그러면은 애초에 나는 언젠가는 글을 쓰는 사람 내지 작가가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 네네. 예, 온전히 그 아내분이 어쨌든 뭔가 환자가 된 그런 연유 때문에 음, 아내분에게 선물을 하고자 일종의 아이디어가 음, 책 선물, 그래서 한번 책을 네,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작가가 된 셈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거밖에 없고 음, 이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제가 할 음, 수 있는 게 글도 안 써본 제가 책이라는 거에 대한 아무것도 무식하면 겁이 없으니까 뭐 네, 이것저것 하고 들이대고 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두 번째 책을 못 내고 있는 건 절실함이 좀 없지 않아서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7년 동안 8년 동안 두 번째 책은 마음속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작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작가가 되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어지는 궁금증인데 네. 아까도 작가님께서 직접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평소에 뭐 글을 막 쓰거나 잘 쓰거나 그러한 스타일 성향도 아닌데 그러면 그러한 뭔가
질병을 얻고 아픈 그런 아내에게 뭔가 좀 어쨌든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뭐 수단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왜 하필 이런 책을 써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연상이 되었을까요? 어, 그러게요. 음, 예를 들어 아내가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아해. 책을 읽는 걸.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뭔가 연상이 되는데 아내가 워낙 책을 읽는 거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쓴 책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책 선물, 작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지금. 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13년도 봄이고 여름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해 아내가 병원 다니고 회복되고 있는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해 겨울에 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러려면 그동안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좀 긴 겨울밤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뭐 시트마다 해서 어떤 시각이적으로 해서 뭔가 키워드나 단어 위주로 먼저 쭉 써봤고요. 그랬더니 오, 긴 겨울밤 앞으로 몇 달이 더 나에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조금 늘려보자.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이러면은 뭐 자서전 하나 나오겠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유럽에서 7년 동안 산 이 소중한 경험 자산은 그래도 기록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아마 그때가 한 30대 초반까지 태어나서 30대 초반까지 작업은 한번 했어요. 그러고 한 6, 7년이 남아있죠. 그 이후는 못했는데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 그래서 초반부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오롯이 제 이야기니까 뭐 또 내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오픈할 이유도 없지만 뭔가 기록물이라는 거를 한번 해본 거에 대한 의미나 가치는 있겠다. 삶을 회고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그런 경험을 한 중에 아내의 아픔과 아내와의 작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까? 저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이 음, 그런 각오로 했던 거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어떤 기록을, 아내의 추억을 남편이 남겨놓는 건 어떤 추모의 작업에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지만 저 딴에는 그런 걸 해놓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계속 이제 이런 글쓰기에 대한 뭐 문학 모임에 가서 뭐 어떤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겨왔던 부분인데 이거 장인 장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책을 집필한 이후에 책이 세상에 출간된 이후에 짠 서프라이즈식으로 아내한테 이 책이 공개됐나요? 아니면 집필 과정부터 아, 아내는 이 네.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죠. 아내가 집필 과정에 어떻게 보면 아내가 최초의 독자였죠. 초고를 음, 보고 다 아내가 야, 이런 건 쓰지 마라. 이거는 음,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는 투고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많은 부분들은 아내가 코칭을 해주시고 아내가 이렇게 조금 하는 방향. 어느 순간은 아내도 괜찮네? 약간 이런 피드백도 주고 음,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는 아내도 어, 이 남편이 좀 변하고 있네. 나를 위해서 뭔가 진심을 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와닿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아내는 이제 다 알고 있어서 실제 책이 나왔을 때 크게 막 놀라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를 위한 책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깜짝 놀래. 아이들은 좀 몰랐던 거예요. 아빠가 이런 걸 했냐고. 그래서 음, 네, 교육적인 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또 궁금증이 네, 애초에 어쨌든 그럼 내가 이러한 책을 어쨌든 준비를 하고 집필을 하고 싶다. 어, 그런 거를 아내분한테 이제 말씀을 꺼냈을 때
음. 이게 책에 담길 뭐 내용 전부를 다 오픈하진 않았더라도 대략 이런 컨셉이고 그러면은 어, 당신의 어떤 이런 투병 생활이라든지 뭔가 좀 어두운 아픈 이런 내용도 좀 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내분이 그 당시에 반응은 어땠을까? 왜냐면은 뭔가 막 밝고 희망찬 뭐 이러한 내용보다는 어쨌든 뭔가 가슴 아프고 좀 슬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죠? 나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상에 들어 가족끼리만 보는 책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죠. 출연하면은 세상 부축된 다수에게 오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만류를 하거나 아니면 여보 그 당신의 그럼 취지 그런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만 보는 책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내분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궁금하네요. 음. 어, 그 답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술, 이게 마지막 수술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수술 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는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국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냈어요. MBC 여성시대라고, MBC 어? 라디오에. 아니 저도 여성시대 두 번이나 사연을 당첨돼서 내가 그러셨어요? 여성시대 애청자인데 뭐 네, 아무튼 저도 네 말씀해 애청자인데. 주세요. 네네네. 네. 어이구. 그래서 그때가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아내 투병에 응원을 해달라는 그 음, 내용으로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그게 언제 방송될지 방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지냈어요. 글을 써서 올려놓고 근데 한 달인가 한 달 반쯤 지나서 어느 일요일 날 저한테 지인들이 전화를 막 해요. 음, 어, 깜짝 놀랐다고. 네 사연 들었다고. 음, 라디오에 전화를 나왔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구구절절 정말 그 양이 경인가 양이은인가 그리고 양이은. 강서구 이 아, 두 네네. 분이 울면서 서로 울면서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이미 전국에 아내의 아픔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내도 그래 내가 아픈 거를 남편이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거니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이미 다 오픈됐는데 이제 와서 뭐 문제가 있겠노?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텍스트로 뭔가 사연을 남기는 것, 기록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도 그래서 원고를 볼 때 그게 없었고 글을 책에 대해서는 아내는 뭐 자비 출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쇄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크게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성격이셔서 그 부분에서는 그게 없었고 한 번 좀 안타까운 사건은 제가 그 이후에 출간하고 나서 뭐 신문사라든가 여러 쪽으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게 네이버 메인에 실렸는데 악성 댓글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가 사실은 많이 상심을 했던 거죠. 그 음, 전까지는 했는데 책을 음, 나오고 그런 인터뷰가 굳이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응원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글을 쓰는 심리는 뭘까? 그래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좀 한동안은 좀 힘들어했던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떤 뭐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차라리 저보고 수필 같은 거 쓰지 말고 소설을 쓰시라고. 소설을 음, 쓰면 가상이나 허구나 뭐 현실적인 소설은 우리 삶 안에 있는 거죠. 그래도 내 이야기는 100% 아닐 수 있으니까 차라리 소설 쓰시는 게 어떠냐. 글을 쓸 거면 그런 의견도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늘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돌을 던져도 아픈데, 맞으면. 지금 안 그래도 그냥 잠시 스치기만 해도 아픈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어쩌겠다는 건지. 아유, 참, 괜히 제가 또 참 마음이 무겁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면은 그 책을 집필을 하면서 네. 가장 뭐 예를 들어 좀 어려웠던 그런 순간? 뭐 그런 건 있었나요? 음. 어때요? 아니면 그런 거는 특별히 없고 그냥 다행히 무난하게 잘 쓰였나요? 어때요? 아니요. 음, 글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음, 자꾸 주어가 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음, 무엇을 하거나 내가 이랬다 막 이런 쪽으로 음, 하니까 이게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왜 자꾸 아내 이야기나 주인공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인 내가 나의 관점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됐던 부분. 그래서 뭐 괜찮은 에세이집도 계속 읽으면서 흉내도 내보면서 음, 그러면서 약간 어깨 힘도 빼고 이런 연습이나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더라. 그래서 음, 그런 거 과정은 힘들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뭔가 이렇게 쓰는 게 글쓰기인가? 라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음, 그러니까 아내도 왜 갑자기 좋아졌지? 막 이런 느낌. 음, 그런 식으로 어떤 고비가 좀 있었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그냥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오히려 그냥 뭔가 나의 의식적인 행위, 음, 하루에 어떤 나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의 일상을 딱 그 순간을 잡아놓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걸로 그때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축적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약간 뭐, 무겁긴 하지만 악플 말씀도 잠시 해주셨는데, 그런 피드백 반응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독 좀 기억에 남는 뭐, 독자의 반응이랄까? 독자의 음, 피드백? 이런 거가 음.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어, 또 나머지는 다 좋은 피드백이었기 음, 때문에 그럼 오히려 아내의 피드백 중에가 저게 있었어요. 어, 저녁 9시 반 오픈되는 무슨 마사지샵? 이런 소제목으로 썼던 게 매일 밤 제가 아내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풍경을 글로 썼는데 저는 그 글이 제일 좋고 아내도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발 크기가 남편과 아내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 부끄러운 거를 꺼내놓고 수줍어하면서 그런 남편이 꾹꾹 그 발바닥 전체 뒤꿈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연결되더라고요. 생식기. 근데 제 아내는 생식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더 노력해서 만져주고 힘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픔을 아니까 그런 거를 글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글 잘 썼다. 이런 음, 이야기를 책을 읽은 분들도 되게 좋았다. 잔잔하고 어, 이런 감성이 있었어요, 당신이? 혹은, 이런 작가님이시구나. 그런 걸로 또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서 음. 그런 꼭지 몇 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과 음, 후에 어떤 그런 부부 사이 관계가 음. 되게 뭐 차이가 날까요? 어때요? 좀 돈독해지셨어요? 아니면은 오, 그럼요. 네.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관학교 장교 직업 군인의 관점으로는 명령과 수행과 이런 음, 거잖아요. 음, 저는 명령자, 저기서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그게 아내가 지금 거의 20년을 살고 있는데 부부 관계로 초기에 한 7년 동안은 저는 완전히 명령하는 사람, 음, 아내는 복종하는 사람. 그게 아내를 아프게 했던 어떻게 음, 보면은 대부분의 말들이고 대부분의 행동들. 그러다가 아픔과 이 책을 전환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부부, 동등해지는 역할론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대화도 두 아들을 같이 키우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아래 위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책 이후로 그렇게 음, 되어가지고 네, 요즘에 집에 가면 잘 들어드리고 네, 고민 있으면 저도 충분히 제 속마음도 털어놓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가 요즘 한참 우리 가족의 주 화두라서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족 문화가 이 책의 탄생과 함께 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음.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약간의 뭐 가정에서조차 군대 상학 이런 위치식으로 뭔가 지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뭔가
의도를 했거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던가요? 어때요? 아, 제가 이제 유럽에서 그 낯선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어, 포기하면 다시 갈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패배자 같은 게 될까 봐, 이미 저는 한 번의 건강 문제로 제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조금 음, 마음에 이게 있어서, 근데 아내도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 직장과 제 일터 그리고 아내는 집이 일터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역할인데 그게 당연하게 그냥 당연한 너의 일, 이건 당연한 음, 나의 일 이런 부분인데 공감 자체가 없었던 그 유럽 생활이 여행 다니는 건 좋지만 일상에서는 정말 똑같아요.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거 오히려 애들 교육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롯이 집에서 다 온몸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되는 누가 뭐 친정에 가까워서 부모한테 가서 의지를 하거나 뭐 밥이라도 한 끼 혹은 반찬이라도 받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음, 힘든데 남편마저 음, 뭐 밥 줘 아니면 왜 집안이 이래 청소 왜 안 해놨어 뭐 이런 뭐 옷 다려줘 뭐 이런 명령만 하는 게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그런 게 지켜져야 가족 체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결혼 앞부분의 절반은. 근데 그게 이제 내적으로 아내에게 계속 병을 만드는 어,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가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악화가 된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 자체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러면은 이런 뭔가 아픔이라는 어떤 계기라면 계기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쭉 그런 식으로 지속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겁이 나요. 지금의 제 음, 삶을 살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런 음, 그런 우리 경상도 입장에서 갖고 음, 있는 약간 권위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가부장적인 이런 가부장적이고, 부분들을 음, 당연하게 말을 하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좀 그러신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소름 돋네요. 그러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큰 불행 속에선 하나 다행을 찾다고 하면은, 그러한 걸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죠? 아, 맞습니다. 내가 요렇게 내 아내와 좀 살아온 거는, 요 부분은 내가 잘못했던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된 거는 되게 큰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결혼 네. 초기에 아내가, 제가 정말 초기 2년은 너무 바빠서 집에 못 오거나 할 때 아내를 제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유럽에서도 따로 살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음, 폴란드, 아내는 영국에.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 그, 지금 약간 방향을 제가 포인트를 뭐 때문에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행 중 다행이어가지고 어, 예 어쨌든 좀 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나마 이러한 좀 아내의 어떤 질환, 질병, 아픔 때문에 그나마 부부 사이가 음, 쭉 그대로 갔으면은 더 위험해지고 골맞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잘 좀 원만하게 잘 돌아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뭔가 조금 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꺼낼 수 음. 있었는데 지금 아, 약간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그 또 추후에 네네, 또 생각이 나면은 네네, 그렇게 예, 하시죠.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네, 꺼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책 제목이 아내 수업이잖아요. 이 네네. 아내 수업이라고 이제 지은 어떤 이 아내 수업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랄까? 이게 무엇일까가 또 궁금했어요. 뭐 신부 수업이면은 음, 좋은 신부가 되는 이런 부분일 거고 아내 수업은 좋은 아내가 되는 건데 사실은 남편이 음, 아내를 배우는 이런 과정 그리고 조금 반성 그리고 남편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읽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약간의 반대적인 부분이라서 부부가 다 읽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거는 아내가 읽어야 된다 생각해서 여성분들이 읽은 다음에 이거 남편이 읽어야 되네 하고 남편이 음, 갖다 주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부가 같이 읽고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잘해주셨던 게 그냥 이런 내막을 모르고 책을 표지를 딱 보게 되면은 어, 대부분은 아내가 어쨌든 읽어야 될 책인 것 같다라고 일단 연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자가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것 같다를 분명히 이 작가이신 저자이신 김중 작가님도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아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약간 반성하고 수업을 받는 공부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내 수업이라고 이제 끌고 간 지은 이유가 이제 궁금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네네네. 네. 모든 출판사랑도 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목을 투고했는데 출판사에서 딱 좋다. 음,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제목 똑같이 가자. 이렇게 음,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던 거고 또 음, 책도 사파까지 넣어서 나름 따뜻하게 잘 음, 나와서 네. 음. 크게 많이 판매되진 않았지만 아유, 저는 작가로서 이렇게 책이 하나가 있었다는 그 자체는 되게 감사한 그래서 아내에게 고마운 그런 음, 못난 남편이 이렇게 아니, 뭐, 웃을 수 아닙니다. 있는 상황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 책 집필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집필까지는 아니고, 뭐, 구상 어, 중이신가요? 어때요? 구상은 매년 매, 음, 매 회기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제 아내 수업 이후에 시리즈로 세 권을 내는 걸로, 아내 수업, 자녀 수업, 그리고 자기 수업. 음, 근데 자녀 수업은 아이들의 육아, 어떻게 보면 성장,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 육아서 쪽으로 조금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0이 되고, 나름 또 제2의 인생, 나이로 보면 전반전이 끝난 후반전에 대한,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기 수업이라는 걸로 해서 수업 시리즈로 세 개를 하는 게 애초에 목표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것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이 계속 길어진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그마한 이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떤 성장의 단계마다 많은 기록은 블로그에 남겨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언제 엮어서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제가 못 잡고 있었다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다 보니 불과 뭐 2년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갈 텐데, 그럼 이제 대학 간 다음에 써야 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든지, 올겨울부터 이제 그 두 번째 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다시 이제 옛날에 블로그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잘 그룹핑을 해서 한번 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컨셉이라고 하니까 기획이 괜찮은데요, 그 시리즈가? 예. 네, 네. 아내 수업, 자녀 수업, 자기 수업.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건 다 이렇게 한 번씩 네네.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어, 그래서 일단 뭐 아내 수업이라는 게 정말 고맙게도 그거의 시작을 잘 해주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엄마와 아내와 제가 함께 두 아들을 음, 바라보고 또 아이들의 반응. 요즘에 또 사춘기가 한참 지나면서 또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정말 어릴 때 정말 행복감을 주었던 이 정말 아이들은 어릴 때 다 효도한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소중했던 이것이 이렇게 와서 한 성인이 되어가는 요 단계까지를 다 할까? 아니면은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할까? 아니면 중학교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그래서 초중학교의 학부모들이, 가족 문화를 요런 식으로 음, 가족 독서를 집에서 하고 또 읽고 쓰고 말하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저희들에게 저희 집에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코로나에 온 가족이 집안에서 이런 뭔가 활동을 하도록 제가 나름 그때 이제 육아휴직을 1년 하는 중에 그 안에서 되게 재미있게 해서 그런 기록들을 저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책을 내도 되겠다. 음, 육아휴직에 관련된 아빠 육아휴직자가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네네. 부분들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데, 여튼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책은 아빠와 아이가 만들어가는 이제, 저도 아이를 배우는 거 있어. 어떤 면에서는. 아빠의 관점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음, 컨셉으로 조금 이제 접근하면 가족들이 굳이 뭐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집에서도 이렇게 사교육의 거리를 두고 가족 이런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엄마 아빠가 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각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해서 그런 콘텐츠를 몇 개 모아놓은 게 있어서 좀 음. 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큰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네. 두 번째로 드릴 내용이 가족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꺼내 주셔가지고, 네. 이거를, 바로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독서를 꽤 오랜 기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또 듣고 싶네요. 그죠. 제가 이제 포항공대 근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공대니까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 온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천재성 그리고 되게 인간성도 괜찮고 나도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욕심이 좀 생겼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가족 환경은 어땠는지도 학생들이랑 독서 모임을 이미 학교에서 직원이지만 학부생들이랑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을 몇 학기 하면서 어땠어요?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관계 이런 거 들어보니 부모님이랑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다 방법.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런 시점부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고, 읽고 블로그에다가 책에 대한 독후감이나 서평을 조금 이미 축적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구체적인 독서 모임 방식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몇 독서 모임에 일찍 새벽에 올라가서 참석해서 새벽 독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쭉 경험을 해보고 우리 가족에게 제일 맞는 독서 모임 하나를 조금 모델링을 해서 이제 2019년도 겨울부터 이제 이렇게 하니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이제 첫째 아들이 조금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첫째 아들을 일단 먼저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둘째는 그냥 참관만 하도록 하고 아내와 셋이 이렇게 했더니 재밌으니까 이제 둘째도 아빠 나도 할래 이래서 정말 음, 뭐 동화책 이런 거 읽은 거를 그냥 하는데 저희가 하는 독서 모임은 어떤 공통된 책을 읽을 수는 없죠. 나이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가 네.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 음, 을 하루 종일 읽은 것 중에 오늘 저녁에 8시부터 9시에 책 나눔을 할 거니 내가 읽은 책 중에 이 발표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음, 골라서 10분 동안 음.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 오롯이 그 사람의 시간, 방해 안 하고 잘 들어주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 50분을 이제 저녁에는 발표하는 시간, 하루 종일 매일 읽는 시간, 네, 매일 했어요. 뭐 1회 이런 게 아니고, 2020년 1년 동안 매일 했어요. 와, 코로나 시국에 집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한 300 몇 회가 어, 이루어지니, 근데 이제 읽고 발표만 한 게 아니고, 낮 시간에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다가 음, 손으로 이제 책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하고, 요거를, 유튜브도 그때 했으니까, 요 책 내용은 유튜브에 한다면 요런 내용을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양식을 만들어서 기록도 하고, 그 음, 읽고, 쓰고, 저녁에 말하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첫 해는 거의 매일 했고, 그 네.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3회 혹은 4회 하고, 지금은 주말에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한 6년 동안 1000회가 넘었어요, 지금, 토탈. 와, 무게로. 그래서 어, 아이들이 다 이제 그 독서 기록은 블로그에다가 다 남겨놓고, 처음에는 제가 기록했고, 그 음, 다음에는 첫째가 블로그를 하니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우리 가족 독서 시리즈 2는 이제 첫째 아들이 기록하고 시리즈 3는 둘째 아들이 또 블로그 하니까 자기가 또 기록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모든 독서 기록은 아빠 블로그, 아들 블로그에 다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서 여기 좀 보기 좋으셨는지 네.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가족 독서법 약간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한 2주 프로그램 해서
회원들에게 조금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금 몇 번 했고, 하다 보니 되게 좋잖아요. 책을 읽는 가족 문화. 되게 동경할 수 있는 건데, 막상 그 어느 가족의 상황을 보면 그게 좀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싶다고 들고 오신 거예요. 음, 아이가 어리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부부 중에 엄마가 교육에 욕심이 있고 아빠는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부부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좋아 보이는 가족 독서를 적용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음, 그거보다 그냥 가족 독서는 그 다음 단계로 하시면 되고 부부 관계 먼저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소통, 뭐 어떤 따뜻한 마음을 평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거 할 거면 상담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대학을 가게 된 거고 네, 예, 여러 가족들이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 자체의 고민거리도 해결해드리는 그런 음.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와서 뭐 가족 독서에 대한 보람도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물 흐르듯이 아까 전에 두 가지 질문이 남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네, 중에 하나가 가족 독서 모임이었는데, 네,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가 이 네, 상담, 예, 네, 네, 대학원 상담 진학 이거였거든요. 근데 네, 또 네,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꺼내 주셔가지고, 음, 그걸 또 관련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싶었다라고 음, 하시면서 상담학을 네, 공부하게 되었다. 뭐 이러한 네,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네, 네,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가족 독서 모임을 약간 코칭하고 안내를 하면서도 약간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고, 네, 뭔가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끼시고, 또 약간 늦깎이 나이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48세의 대학원생이 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또 선택이잖아요. 새로운 도전이고. 그러니까, 그죠. 이것도 도전에 들이대는 거를 좀 해봤으니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 못하겠다. 이런 어떤, 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음, 상담은 여튼 이제, 뭐, 디테일한 이론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담의 영역에 가족 상담 혹은 부부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독서 코칭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부부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가족의 본인들이 그 원가족에서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내 본가족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성장 배경이나 과정도 좀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 상담으로 있는 것을 이론적인 거는 이번 대학원에 와서 이제 알고 이랬구나. 내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게 맞구나, 혹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 대학원 과정 안에서는 실습을 많이 해요. 실제 상담 실습을. 근데 그것을 내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담자라면 셀프 코칭이나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나의 아픔, 나의 뭐 욕구, 나의 뭐 여러 가지를 직접 글로 써서 글을 쓰면서 이제 내가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업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내면을 단단하게 하거나 내가 이래서 이 부분에 멈칫했구나.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구나. 우리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음, 사람들한테 앉으려고 더 큰 소리 아니면 더 강압적 내가 군인이라는 핑계를 대고 열등감의 표현을 아내나 아이들에게 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걸 음, 그런 상담 이론을 통해서도 또 객관화가 됐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상담이 어떤 제가 전문 상담사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제대로 돌아보고 내 가족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내담자, 제3의 내담자들을 또 그들에게도 뭔가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하고 싶은 말, 아픔이나 현 상황을 오롯이 수용하는, 들어주는 이런 연습은 최근 2년 동안 좀 제대로 했다. 이런 음, 생각이 좀 드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이제 곧 졸업을 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이런, 뭐, 가족 코칭을 하는 그런 분들, 타자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운 게 작가님 가족 생활에게도, 각 작가님 가정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자녀들이 지금 이제 성장 단계 어디에 와 있는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음, 그전에는 나는 나 때는 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음, 우리는 왜 이러지?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발달 단계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고 있는 거가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그래서 함부로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음, 그런 것.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라라가 아니고 아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음, 아이들도 핑계가 없이 그냥 아빠도 옆에서 같이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대학원을 갔던 또 다른 이유가 뭐 상담학에 대한 그리고 학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부하는 아빠에게서 아이들이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뭔가 지금 공부를 해놓는 게 아빠처럼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의 힘든 수험 생활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내도 그런 노림수로 대학원 진학하는 게 더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괜찮네요. 그 작가님이 자녀 입장에서 봐도 뭔가 어쨌든 그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더 유할 수 있고 자기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단순하게 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중이병으로 퉁치거나 사춘기라고 퉁치거나 아니면 너 왜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 때는 안 그랬다 뭐 어디 부모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지금 그게 아니고 어쨌든 뭐 완벽히 100%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녀와 부모의 이런 관계가 되게 모나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 하겠다 그죠? 네, 그게 지금 제가 웃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결과물이 아닐까. 웃고 그러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네. 그런 것 네, 네,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네네. 이제 지어갈 시간인데 제가 좋습니다. 준비한 것 중에 네. 요게 언급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작가 거길래? 작가님께서 이제 아필릿이란 그 아, 단어를 또 쓰셨더라고요 사용을. 그래서 네. 이 그 어디서 뜻이 길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뭐 여기저기 준비를 했죠 나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소한 단어이니까 근데 어쨌든 네네네. 이게 기존에 있는 단어인지 작가님께서 새로이 만든 단어인지까지는 모르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길을 만드는 사람이란 음, 의미를 음, 이렇게 풀이를 하셨던데 음. 이건 어떻게 본인이 만드신 단어인가요? 아니면은 뭐 대학교 어때요? 때, 음, 대학교 때, 음, 생도생활 하면서 뭔가 내 삶의 방향성을, 뭔가 철학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뭔가 계속 이제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는 중에 들려주셨던 그 시가 있어요.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그 영시를 읊어주시는데, 그 시가 가슴에 저 평생의 시로 지금 계속 삼고 있고, 그 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 잘 만들어진 길로 가지 않고 험난한 길이나 오솔길 없는 길을, 그래서 그 길의 어느 중턱에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길을 온 걸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조하는 그런 시를 보면서, 왜 내가 이 시를 이렇게 평생에 이걸 갖고 있느냐. 근데 대학교 때 한참 뭔가 꿈을, 방향성을 할 때 마음에 훅 와닿던 이 시가 제 평생에 지금 계속 옥 동반자로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했던 게, 필립, 한자 이름이니까 반드시 필, 설립.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길을 만들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부모 혹은 내 오롯이 나의 힘으로 뭔가 성공하거나 뭔가를 만들겠다. 이것과 가지 않은 길이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삶의 경로를 만들고 온 것 아닌가. 그래서 필립이란 말은 20, 30대 주로 했던 말이라서 최근에 안 음, 했는데 작가님이 꺼내니까 되게 그러셨구나. 젊어지는 어,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순간 반가우셨겠다, 그죠? 네네네. 정말 예. 반가웠어요. 근데 쭉 한 시간 넘게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냥 이 단어로 뭔가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런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그냥 스스로 어쨌든 온전히 길을 만드는 스스로 음, 이제 바로 서는, 음,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작가님을 잘 대변하는 단어 의미인 것 같다. 그럼 세 번째 책, 자기 수업의 부제로 필립을 써야 되겠다. 괜찮은데요? 예, 정말로. 네, 그러게요. 네, 어, 제가 어쨌든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거를 생색을 좀 내면서, 좋습니다. 추천사도 써주시죠, 그때. 제가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저는 얼마든지, 뭐, 제가 영광이죠. 네네네. 아닙니다. 예, 저는 작가님 요즘에 베스트셀러 쓰신 거여서 제가 못 읽어왔죠. 죄송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뵐 기회를 통해서 그 전에 책도 읽어보고 함께 또 작가의 삶을 서로 응원하는 그런 네네네. 좋은 관계가 그리고 또 정말 포항이시라는 거 하니까 저도 너무 심리적으로 가깝고 이제 그렇죠. 나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가족 체계를 이끌어 가시는 아빠실 거라고 믿고 네네. 저도 같이 두짝 응원해 아빠고, 예,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더 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요 정도로 네네. 일단은 아, 마무리를 하면서, 공식적인 아, 질문 한 세 가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지 예. 또? 네. 그거는 이제 이 모든 인터뷰에게 말미에 제가 세 음, 가지를 드리는 건데, 뭐 짤막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제 다른 인터뷰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저에게 행복은 두 가지예요. 요소가.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가족. 그래서 저는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고, 가족은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안에서 계속 행복을 추구하고 탐문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래서 저에게는 건강과 가족이 행복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뭐 저도 뭐 10분 공감하는 단어라서 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행복을 당연히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겠죠. 예, 네, 그래서 나의 건강이 거의 뭐 1순위, 0순위고, 음,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내가 건강했다 쳐. 그러면은 가족이 또, 그죠? 건강하고 화목해야 또 내가 음, 행복하니까. 예,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1시간 좀 넘게 어쨌든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인터뷰어로 하다가 인터뷰 2가 되니 되게 긴장도 되었고 되게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왠지 어제는 자다가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좀 컨디션이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경청도 해주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꺼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또 가족에게 들려주는데 좋은 소재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작가님 특히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랬나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 뭐 버벅거림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정말 그냥 또박또박 조곤조곤 너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듣는 음, 시청자분들도 귀에 쏙쏙 들어오실 정도로 어쨌든 되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뿐만 아니고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도 다행입니다. 예, 네. 지금이 50번 넘는 어쨌든 인터뷰인데 또 기억에 음, 남을 오늘 개인적으로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54번째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죠?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54회여서 맞습니다. 너무 숫자가 좋았어요. 제가, 저 행운하다. 제가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54예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제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가 6454예요. 정말요? 네.
그거는 제 이런, 육사 동기생들이 다 쓰는 거예요. 육사는 64, 어, 육사고 54는 제가 54기거든요. 육사 54기를 그 우리 의미가 있는 동기들은 다 숫자인데요. 뒷자리가 이거예요. 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런 공교롭게, 그러니까요. 아, 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뭔가 타이밍이고 인연이다,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만날 인연이었던 걸로. 네, 맞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죠. 예, 박근필의 네.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김준범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뜻밖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얻어서 박근필 작가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피플 인사이트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리고 아픈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웃으면서, 전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음, 그게 행복이 가식적인 행복이 아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부분들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박건필 작가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뭐, 마무리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1시간 넘는 시간 이 밤에 네,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네,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김준범 작가님과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